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1981년에 육사 37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고 소대장부터 특전사령관까지 각 제대에서 지휘관을 했고요. 1983년 북한에 의한 아웅산 테러 사건 때에는 제가 이기백 장군님의 전속부관으로서 현장에 있어서 북한의 그런 소행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함으로써 연합작전과 타국접근 작전의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는 그 자체가 허상입니다. 이런 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람이 몇 명이냐, 탱크가 몇 대냐, 비행기가 몇 대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의 질이라든지 또 훈련 정도 이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되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전투기라 하더라도 A라는 나라의 전투기 조종사는 대위쯤 됐을 때 한 1000여 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데 B라는 나라는 비행기가 똑같이 있어도 500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91년도에 독립을 이루고 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계속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를 향한 그런 어떤 그 열이 러시아로부터는 또다시 이러한 반민주적인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전통과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 지원이 미비했다. 탄약이라든지 심지어는 식량도 부족하고 부속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술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헬기가 이렇게 가다가 격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저공으로 갈 때는 회피기동을 해야 됩니다. 대공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면은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비전술적인 행동이거든요.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건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 복합적인 요인이 될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러시아군이 고전을 하고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는 러시아가 훨씬 많이 있고 우수한 게 분명해요. 또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리우폴을 보시면은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운영하는 건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 하나는 북한이 포가 많이 있고 해도 서울이 포 한 방에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요번에 그 마리우폴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래식 포탄이 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북한도 장사정포를 갖고 있는데 그 장사정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참 현재로서는 수수께끼입니다. 러시아가 지불할 비용을 초과하도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만든 것이죠. 그런 투쟁의 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그 소화기를 갖고도 대군을 이겨낸 결과가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속하게 키이우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어느 하나도 못 해낸 것 같아요. 우려했던 대로 일주일이나 보름 만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을 못했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면 EU나 나토 여기서 정말 전향적으로 무기를 제공했다는 거. 사실 독일 같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제공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도 무기를 이제 제공해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군사작전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상대방을 얕잡아 본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작다. 우크라이나는 그저 소화기만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손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저항을 받으니까 거기서 주춤하게 된 거고 주춤하는 순간에 벌써 방자 입장에서는 준비가 더 확고히 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기본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할 때는 공중 우세권을 확보를 해서 마음 놓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여건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러시아가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현대전에서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대단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확고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여기는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이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U라든지 나토라든지 뭐 여러 나라의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외국 지도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EU 의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렌스키 대통령이 호소를 하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울먹이면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EU에 있던 각국의 지도자들 또 수반들 이런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제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거는 뭐 100메가톤, 1메가톤이 TNT 100만 톤의 위력인데 또 조그만 핵무기들이 있습니다. 1킬로톤짜리, 2킬로톤짜리 이런 작은 것들은 군사 목표 때리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할 수는 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핵무기를 공중에 폭발시켜서 뭐 EMP 발생해가지고 상대방의 전자기기만 파괴한다 이런 추측도 하는데 전자기기가 다 불타버리면 사람은 안 죽는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고립돼 있으면 죽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푸틴이 그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그 자체가 참 우리로서는 놀랍고 자기도 다급하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핵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로 나왔고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의 전체적인 힘의 균형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힘의 균형과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그런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알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교훈은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하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밖에 없다.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는 거랑 동일하게 반응을 하겠다는 게 그 확장 억제의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 억제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더 강력하게 키우는 거, 또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합연습이라 그러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거는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뭐 컴퓨터에 앉아서 이런 건데 사실은 한반도 외곽에 100개에 가까운 각종 기관들이 미군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게 우리 한반도의 연합연습이에요. 이거를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안 했던 겁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연합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연합연습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해야 되는 훈련하고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훈련 분야가 지금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실사격을 못합니다. 대포도 쏘기가 어렵고 탱크가 쏘기도 어렵고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려워요. 우크라이나에서 잘 보셨지만 낮에는 싸우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덩치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나 이 헬기는 밤에 움직여야 자기네들이 유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밤에 사격을 하고 그러면 사격장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잠을 못 자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하는 보상을 해드리고 이런 사격 같은 이런 훈련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이런 훈련장이나 이런 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모의 훈련,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 남한이 러시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장비는 좋아 보이지만 지금 그 장비를 가지고 자꾸 써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제한을 많이 받아서 훈련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죠. 북한군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북한 군인은 군복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군대인데도 북한군이 갖고 있는 소총, 기관총,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다목적 로켓탄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자블린, 스팅어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북한군에는 자블린하고 유사한 불세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코아넷이라는 미사일을 모방한 건데 자블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팅어랑 비슷한 북한에는 화승총이라고 부르는데 SA-16이라고 어깨 견착식 대공무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은 한 벌밖에 없지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한은 십수년 전부터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쏴 떨어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북한 열병식만 봐도 모든 전차, 장갑차, 심지어는 노농적이대, 우리로 치면 예비군 중에서도 나이 많은 예비군 이런 건데 거기에도 다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RPG라는 거 있죠. RPG-7. 그게 이제 다목적 탄인데 북한은 거기다가 탄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키도 크고 이런 건 사실인데 화력에서는 북한에 유리하지가 않아요.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최첨단 과학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쉽게 전원한테 줘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배치가 안 돼 있고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삼성 휴대전화를 만드는 나라인데 무전이 안 돼가지고 카톡으로 작전 계획을 주거니 받거니 명령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보도는 수도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전 보안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정신이 해이해서 그렇겠어요. 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빨리 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뭐 세계 6위인데 아주 큰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로서 남의 나라 수반을 암살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런 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가다피가 오랜 독재자였는데 가다피를 제거했다고 해서 리비아에 아랍의 봄이 왔습니까? 오히려 그 혼란 속에 IS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지금 체제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하면은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북한에 어떤 그런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모를까? 그런 준비 없이 북한에 그런 공백이 생기면 누가 그걸 채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선 총이 300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예비군 3명당 한 사람한테만 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총이 아니라 쓰다 남은 총. 총은 이거 기본이잖아요. 우리 총들이 지금 30년 이상 된 게 대부분인데 그런 총들의 그런 치환율이라든지 또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총뿐만 아니라 헬멧 또 요새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이 있어요. 그리고 청력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은 웬만한 국가면은 다 필요하다고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무기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 도구와 그 훈련이에요. 전투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보다는 출혈을 막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리거나 아니면 몸에 총상이나 파편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겼을 때 피가 나는 것을 어떻게 빨리 막을 것이냐. 그렇게 지혈만 잘 시키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총, 탄약, 각종 장구류 우리 전투복도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전투복이 불에 잘 타요. 불에 타면 안 됩니다. 이 전투복이. 우리 전투복은 불에 타기 때문에 불에 타면 녹아서 피부에 붙어요. 그럼 이걸 떼어내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사람 죽는 거예요. 특히 그 탱크라든지 자주포 이런 데를 타고 다니는 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또 방탄조끼 하다못해 군화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지금 선진국 군대를 보면 군인이 10명 있으면 군화가 다 틀려요. 군화 같은 걸 통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선진국 군대는.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군대로 탈바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부대 무전기, 야간 투시경, 응급처치 도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슨 로봇이니 뭐 무인기니 AI니 이런 것이 돼야지 산업진흥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전부 허상이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게 최저임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사관의 제일 하위 계급인 하사들보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하사 계급층이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죠. 그 수당들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군인 전체로 하자는 게 아니라 초급 간부들의
봉급은 조금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씩 줄 거면 그 사람이 자기 몫을 제대로 하는지 자기 책임을 하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200만 원을 주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덜 주든가 그런 제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평일 외출도 내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투사들은 평일날 나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병사들은 못 나갑니까? 그래서 일과 시간에 훈련 열심히 받으면 되고 전투력은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 다만 격오지 부대가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뭐 비무장지대 이런 데는 그런 데 있는 사람은 복무 기간을 과감하게 줄여주자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금은 우리 군 복무를 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카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공군 가려고 그래요. 이게 안 되면 해군 가려고 그러고 이 와중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해병대 가고 그리고는 이제 육군으로 오는 게 우리 대충 모델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선발이 될 때 결국에는 학력으로 선발이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전방에는 서울연고대생은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둘 다 없어요. 제가 그 최전방에 근무할 때 야 이럴 수가 있나. 지금 그 젊은 장교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고대생들이 최전방으로 가서 1년 복무하고 자기가 나중에 좋은 위치에 가더라도 최전방에 더 많은 장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런 기초무기를 소홀히 하는 이유도 가난한 집 애들이 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이거부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장차관 하시는 분들 자기 자식들 최전방에 보내겠다고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후 세대들한테 좋지 못한 세상을 물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투병과에는 체력적으로 체력이 강한 사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가는 게 맞고요. 전투병과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가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여성들은 그런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다른 데에 이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이 특히 그 잘하는 게 저격수 그 다음에 통신병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또 조종사도 여성이 훨씬 더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는 그런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거기에 맞게 그 전투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전투원은 체력이 기준이 돼서 남녀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말고도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했던 여러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보 공백이 있다, 어떤 분은 안보 공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집단이 생각하는 안보 공백이라는 그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안보 공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적이 우리 초계함을 격침시켰다. 또 적이 우리 섬을 포격을 했다. 우리가 상황을 접수하고 지침을 받아내서 이하부대에 하다라고 거기에 대응하고 그런 거는 영향이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지휘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군데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안보 공백이 없는 것이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릇이 깨질 수가 있고 또 물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안보 공백이라고 보면 당연히 안보 공백을 염려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인하고 정치인들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조금만 이전을 하든 많이 이전을 하든 그 같은 공간 내에 군인하고 정치인들이 같이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군인들이 정치색을 띤 군인들이 많아요. 이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정치인하고 접촉할 때는 보고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하여튼 차단하는 이런 게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슬픈 얘기인데 우리 군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여튼 출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라가 가난했어요. 당장 자기 처자식을 먹일 게 없으니까 반칙을 많이 한 거죠. 소위 말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를 꺼리낌 없이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아닌가. 과거에 군이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군을 믿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좀 믿어주셔야 되고, 우리 군도 절대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신뢰를 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